당신의 프로필은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실로 가세요. 다음 비행편은 3시간 후에 출발합니다. 이 말로 한국 소녀는 15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맞이받았다. 검사 부스에 있던 여성은 눈앞에 한국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짜증을 드러냈지만 그가 이 나라를 방문한 이유가 수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다. 그가 전화를 걸었을 때 그 공항은 곧 뒤집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를 잊지 말고 소통해 주세요. 아래에 자녀의 이름을 댓글로 남기고 함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해요. 박진수의 눈이 불타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억눌린 수치심의 뜨거운 열기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미국 이민국 직원 사라 톰슨이 갈색 손톱으로 그의 비자를 천천히 의도적으로 찢어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박진수의 자존심을 찢는 소리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꼬마가 감히 우리나라에 사업하러 왔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끔찍한 채찍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영어부터 배우고 와. 이건 미국이야. 당신네 나라처럼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주변의 승객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을 돌렸고 또 어떤 이들은 은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진수는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기억에 새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백인 여성이 아시아 청년을 모욕하는 광경이 그들에게는 그저 여행길의 작은 구경거리일 뿐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이 갑자기 천근만근으로 느껴졌습니다. 그가 서울대학교에서 최연소 졸업생으로 상을 받을 때도 21살에 국내 최대 기술 기업의 CEO가 되었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무게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려는 습관적인 동작조차 가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대표님. 그를 맞이하러 온 미국 항공사 임원 윌리엄스가 어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묻어났고 그것이 박진수의 자존심에 또 한 번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다음 주에 새 서류로 다시 오시면. 박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윌리엄스의 눈을 직시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태권도의 호흡법으로 그는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그의 대답은 완벽한 영어 발음과 함께 얼음처럼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주는 없습니다. 윌리엄스 씨,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 대기실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수는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세계 항공산업의 판도를 영원히 바꿀 것임을 아무도 모른 채로 민호 씨, 나야. 모든 항공사에 연락해. 우리 기술이 시장에 나온다고 알려. 단 미국 기업들은 제외하고.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가 공항 창문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의 불빛을 바라보는 동안 찢어진 비자 조각들은 그의 주머니에 조용히 담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굴욕의 상징이자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한국에서 온 이 조용한 청년이 세계 경제에 태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서울에서는 시계가 거의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진수의 개인 비서 이민호는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부스스한 눈으로 화면을 확인한 순간 그의 졸음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박 대표님이라는 이름이 반짝이고 있었으니까요. 네, 대표님. 민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진수의 목소리는 민호가 지난 3년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차갑고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철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 씨, 모든 항공사에 연락하게. 우리 연료 절감 시스템이 이제 글로벌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고. 시작 가격은 10억 달러. 협상 가능. 단 미국 기업은 저외야. 민호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모든 항공사라고요? 정말 확실하신가요? 전화 너머로 3초간의 완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민호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릴까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방금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나라에서 단순한 비자만이 아니라 20년간의 존경심까지 찢어버리는 것을 목격했네. 완전히 확신해. 민호는 박진수의 말에 담긴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결연함은 그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수가 계속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준비해. 직접적으로 사건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전 세계 산업계가
25% 연료 소비를 줄이는 우리 기술이 이제 단 하나의 국가만 제외하고 배포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어. 전화를 끊은 후 민호는 한동안 침대 가장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박진수는 항상 신중했습니다. 항상 계산적이었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가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을까요? 한편 로스앤젤레스에서 박진수는 국제선 대기실 창문을 통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찢어진 비자 조각들이 여전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수치스러운 기억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증표였습니다. 그의 스마트폰이 끊임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제뉴스 채널들이 이미 그의 결정을 포착한 것 같았습니다. 박진수는 전화를 무시하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국의 밤하늘은 한국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일어설지 않은 것이라고. 그날 밤 세계 항공산업의 판도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수는 평범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5살 때부터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패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의 흐름, 공기의 움직임, 분자들의 상호작용이 마치 색색의 홀로그램처럼 그의 눈앞에서 춤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 서울대학교 구내식당에서 물을 끓이던 아버지 박상훈 씨는 어린 진수가 창밖의 눈송이를 보며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공중에서 무언가를 따라 그리고 있었습니다. 뭐하니, 진수야?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빠, 눈송이들이 서로 말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고 있어요. 진수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보이시죠? 저기 빨간색 줄과 파란색 줄이요. 상훈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가 보는 것은 그저 하얀 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대학 도서관에서 색채 공감각에 관한 책을 몰래 빌려 읽었습니다. 대학 청소부로서 상훈 씨는 감히 학문적 공간에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는 규칙을 조금 어길 수 있었습니다. 그의 구분등은 하루 종일의 노동으로 피로했지만 아들의 특별함을 이해하기 위한 그의 의지는 더욱 강했습니다. 7살이 된 진수는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 대학에 갔습니다. 물리학 공개 강의실을 지나가던 중 그는 교수가 칠판에 적은 열역학 방정식에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소녀는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기 3번째 줄에서 상수가 잘못된 것 같아요. 27이 아니라 3.1이어야 해요. 그래야 에너지가 보존돼요. 강의실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칠판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구나, 꼬마야. 대단한 관찰력이야. 내 이름이 뭐니? 박진수입니다. 너 누구의 아들이니? 그때 상훈 씨가 창피함에 얼굴을 붉히며 강의실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청소용 걸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 아들입니다. 말썽을 부렸나요?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 아들입니까, 정소부 씨? 어떻게 이런 복잡한 수학을 알고 있죠? 관찰했어요. 그저 모든 것을 관찰했을 뿐이에요. 상훈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 아래로 엄청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가 이중 근무의 피로로 깊이 잠든 사이 어린 진수는 희미한 손전등 빛 아래에서 공부했습니다. 아버지가 청소하는 강의실에서 잠시 빌려온 전문 서적들을 탐독하고 누구도 알아차리기 전에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언젠가는 아빠, 그는 잠든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빠는 더 이상 아무것도 청소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 약속은 어린 소년의 가슴 속에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었습니다. 14살이 된 박진수는 방과 후 일하던 작은 슈퍼마켓의 배달 경로를 최적화하는 첫 번째 중요한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진수의 손가락은 얇은 장갑 속에서 얼어붙을 듯했지만 그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30% 정도 연료를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김 사장님. 진수는 손으로 그린 서울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그의 연필 자국 사이로 빨간색과 파란색 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40년간의 고된 장사 경험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냈니, 꼬마야? 진수는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은 긴장할 때마다 나타나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차량은 특정 가속과 제동 패턴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요. 서울의 지형에 맞춰 이런 패턴을 최소화하는 경로를 계산했어요. 김 사장은 감탄하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걸 배웠니, 소년아? 진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학교 옥상에서 보았던 철새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을 관찰하다가 담임 선생님에게 질책을 받은 기억도 함께 새들의 이동 패턴을 관찰하면서요. 그 대답은 단순했지만 김 사장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밤 김 사장은 지역 항공사에서 일하는 사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야, 내 가게에 특별한 아이가 있어. 네 회사 사람들이 한번 만나봐야 할 것 같아. 3주 후 진수는 작은 지역 항공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낡은 교복은 회의실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그를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 청소년, 그렇게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들어보자. 기술 이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자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패턴을 그리며 날개의 형태가 어떻게 미묘하게 수정되어 난류를 줄일 수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기술이사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실제로 작동할 거야. 그리고 연간 수억을 절약할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진수는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계단을 올랐습니다. 집 앞에서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끝없는 청소 노동으로 굽은 아버지의 허리가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전등 아래에서 훔쳐 읽었던 책들, 빌린 책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새벽에 몰래 학교로 들어갔던 기억들. 문을 열자 곰국 냄새가 그를 방했습니다. 아버지는 부엌에서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아빠, 저 오늘 계약했어요. 항공사 와요. 아버지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튀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수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아빠는 더 이상 청소하지 않으셔도 돼요. 약속했잖아요. 세상을 바꿀 혁신으로 가는 그의 첫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원동력은 개인적 야망이 아니라 마침내 아버지가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16살이 된 박진수는 이미 세계의 아시아 항공사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그의 연료 절약 알고리즘은 아직 후에 개발할 것과 비교하면 초보적이었지만 이미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꽃피는 동안 사회적 능력은 퇴화했습니다. 도쿄 캠피스키 호텔의 대형 컨퍼런스 홀에서 진수는 발표를 마친 후 갑작스런 박수 소리에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얼굴은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뻣뻣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청중 앞에 서 있는 것은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보다 1000배 더 어려웠습니다. 한 일본 여성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똑똑한 10대는 어떤 기분인가요? 진수는 빠르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질문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뇌는 수학 방정식과 물리 법칙을 이해하도록 배선되어 있었지 이런 종류의 질문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된 적이 없으니까요. 그의 대답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진수는 그것을 조롱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더욱 움츠러들었고 그를 판단하지 않고 그를 비웃지 않는 숫자와 코드의 세계로 도피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온 진수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했을까요? 왜 그는 코드에서 볼 수 있는 패턴을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읽지 못했을까요? 그날 밤 서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진수를 키워준 태권도 사범인 할아버지였습니다. 진수야, 오늘 발표는 어땠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포근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진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진수야, 마음은 물과 같단다. 산을 자를 만큼 강하지만
장애물을 부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주위로 흐르는 법을 배워야 한단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제가 이상한가요, 할아버지? 네가 이상한 게 아니란다. 너는 특별하단다. 별이 밤하늘에 있어야 하듯 너의 마음은 다른 방식으로 빛나도록 만들어졌단다. 하지만 별도 때로는 구름 뒤에 숨어야 할 때가 있지. 다음 날부터 진수는 할아버지의 도장에서 명상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태권도 동작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그의 분석적인 마음은 모든 움직임을 정확하게 복제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명상은 달랐습니다. 마음을 비워라, 진수야. 할아버지가 가르쳤습니다. 어떻게요? 제 머릿속은 항상 시끄러워요. 그 소리를 억누르려 하지 마라. 그저 지켜보면서 그것이 흘러가게 둬라. 몇 달 동안의 훈련 끝에 진수는 감정을 통제하는 법, 사회적 불안을 연구된 차분함의 가면 아래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사교적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특별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를 헤쳐나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경쟁적인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는 이제 수수께끼 같은 천재라고 불렸습니다. 그의 불편한 사회적 행동은 독특한 특성으로 포장되었고 그의 발표는 짧고 정확했습니다.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자 안에 단단히 포장되어 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진수는 여전히 도쿄 컨퍼런스의 웃음소리를 꿈꾸었습니다. 그 규율은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그의 비자가 찢어질 때처럼 결코 시험된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의 언론 브리핑은 짧았지만 박진수의 신중한 말의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24시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젊은 CEO가 그의 연료 절약 기술을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예외와 함께 이용 가능하다고 발표하는 영상은 5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기술은 항공 효율성의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진수는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진보적인 비전과 상호 존중을 보여주는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에 열려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적막했습니다. 코리아타임즈의 베테랑 기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 대표님, 미국을 제외한다는 의미가 담긴 발언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밝히시겠습니까? 진수는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상호 존중의 원칙에 기반한 비즈니스 관계를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의 침착함, 완벽한 자세, 미국을 직접 공격하지 않는 우아함이 다윗과 골리앗의 세계적 내러티브를 만들어냈습니다. Global Respect 해시태그가 세계적 트렌드가 되어 유명인들과 정치인들에 의해 공유되었습니다. 코테크 사무실에서 이민호는 걱정스럽게 그의 상사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알던 박진수, 수줍고 관심받는 것을 불편해하는 는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체스 대가처럼 모든 동작을 계산하는 차가운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17개 항공사로부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민호가 보고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경을 조정했습니다. 미국 회사들은 몇 개나 간접적으로 접촉을 시도했지? 5개입니다. 자회사를 통해서요. 진수의 입술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게, 우리가 그 시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게. 그날 저녁 진수는 옥상 정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찢어진 비자의 조각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걸까요? 그는 밤하늘에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그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에 울렸습니다.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것이 너를 소모시키게 하지 마라. 진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복수심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당한 원칙을 위해 서 있는 것일까요? 그 경계는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국제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그가 불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진수 씨?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브라질 과학기술부 장관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독립기념일 전통적인 바비큐 파티에서 미국 대통령은 외교적 위기로 변모하고 있는 박진수 사건에 관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완벽하게 손질된 백악관 잔디밭 위에서 그의 얼굴은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미국은 항상 세계적 혁신을 지지해왔습니다. 그는 애매하게 대답했고 참모들이 그의 귀에 속삭이는 동안 햄버거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몇 시간 후 백악관 지하의 회의실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상무장관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놔뒀지? 19살짜리 꼬마가 우리 항공산업을 구식처럼 보이게 만들다니. 현재 알래스카의 외딴 행정직으로 전보된 사라 톰슨, 그 이민국 직원은 이제 세계 언론의 머리 기사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관은 아시아 기업인들을 차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강력히 부인했지만 내부 이메일은 반대로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미국 기업이 코어테크와 협상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진 정당화였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 대통령 보좌관이 비밀리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도 미국 시장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어. 그 꼬마는 한 달 안에 우리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간청할 거야. 보좌관은 자신의 말이 여전히 활성화된 마이크에 포착되었고 그것이 국제적인 또 다른 헤드라인이 되어 박진수의 입지만 강화시켰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백악관 통신실에서 전쟁실 회의가 급하게 소집되었습니다. 모든 주요 미디어 컨설턴트들이 벽에 커다란 스크린으로 프로젝션된 내레이티브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PR 전문가가 손가락으로 차트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여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남미, 유럽, 아시아, 심지어 우리 자신의 대학 캠퍼스에서도요. 왜 우리가 아시아인 천재를 거부하는가라는 질문이 전국 대학 신문들의 사설에 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최고 전략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 무역 분쟁으로 돌릴 수 없을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일종의 협상 전술인 것처럼. 또 다른 자문위원이 머리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비자 찍기 영상이 너무 명확합니다.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존엄성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방의 뒤쪽에서 미국 항공사 CEO들의 비밀 로비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는 이미 아시아 노선에서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방은 갑자기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 19살 한국 청년에게 움츠러들고 있었습니다. 과룰료스 공항은 박진수가 상파울루에 도착했을 때 한국 국기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대표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말 젊은 CEO를 놀라게 한 것은 공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박수 통로였습니다. 벤빈도 환영합니다. 청소 노동자부터 보안 요원까지 그들은 열정적으로 외쳤습니다. 진수는 감정의 물결에 압도되었습니다. 30살도 되지 않은 이 직원들은 그의 아버지를 연상시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꿈을 품은 노동자들, 고맙습니다. 그는 포르투갈어로 말했습니다. 출발 전 밤새 연습한 단어였습니다. 브라질 과학기술부 장관은 공식 환영 행사 후 진수를 전통적인 상파울루 빵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관광객들이 가지 않는 현지인들만 아는 곳이었습니다. 카페 진규 한 잔 어떠세요, 박씨? 장관이 제안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곧 커피콩이 진하게 우러난 향기가 그의 코를 채웠습니다. 첫 모금을 마신 후 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놀랍군요. 우리 브라질의 선물입니다. 장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정치적 의제 없이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황지 케이주 치즈빵을 맛보며 진수는 창밖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과 너무나 다르면서도 어딘가 친숙했습니다. 열정적인 대화, 손짓, 웃음소리. 브라질에서는 박씨, 우리는 경제적 힘보다 존엄성을 중요시합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강대국들에게 무시당해 왔으니까요. 진수는 커피에 담긴 브라질산 설탕을 천천히 저었습니다. 증기가 형성하는 패턴이 오직 그만이 해석할 수 있는 기회의 방정식처럼 보였습니다. 장관님, 저는 항공 프로그램에 감명받았습니다. 사업 계약을 넘어 한국과 브라질 대학 간의 기술 협력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의 기술을 함께 개발하는 거죠. 장관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쳤고 곧 열정적인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입니다. 그날 오후 상카를로스와 서울의 대학들은 초기 외교 위기를 초월할 협력 관계를 위한 첫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진수는 남미 협정에서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는 국가들과만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그를 천재 기술자 이상의 윤리적 리더로 자리매김한 입장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대표님, 미국 상위 세 항공사의 CEO들이 비밀리에 접촉해왔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답니다. 진수는 잠시 창밖의 상파울루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는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게, 민호 씨, 만날 수 있지만 존중이 있는 곳에서만 대화가 시작된다고. 한국에서 아들이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동안 박상훈 씨는 여전히 대학 청소부로서의 일상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낡은 대걸레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복도를 닦았습니다. 그의 손은 갈라지고 거칠었지만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자정까지 일하는 이중 근무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기자가 캠퍼스에 나타났습니다. 조용히 상훈 씨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 선생님, 당신 아들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대학 교수로서 천재를 어떻게 키우셨나요? 상훈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교수라고요? 아니요, 저는 그저 청소부입니다. 그의 솔직한 대답이 한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모든 신문의 한 면에는 청소부의 아들이 미국에 도전하다라는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전국 방송국들이 상훈 씨의 작은 아파트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던 진수의 전용기에서 민호는 염려스럽게 뉴스를 전했습니다. 대표님, 기자들이 아버님의 직업에 대해 알아냈습니다. 폭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수는 기사를 2번 읽었습니다. 한 방울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중 근무의 피로로 탈진하여 돌아오면서도 여전히 그와 함께 집에서 실험을 할 에너지를 찾았던 아버지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진수는 회사로 향하는 대신 곧장 대학으로 갔습니다. 2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강당을 청소하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니? 상훈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무릎을 꿇고 가장 깊은 존경을 표하는 전통적인 절로 이마를 바닥에 대었습니다. 일어나라 아들아,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다. 아버지가 문가에서 지켜보는 학생들을 알아차리며 속삭였습니다. 보게 하세요. 전 세계가 진정한 위인에게 어떻게 절하는지 보게 하세요. 진수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식사에서 진수는 모든 요리를 직접 아버지에게 대접했습니다. 장남으로서 효를 다하는 유교 전통을 엄격히 따랐습니다. 기술 천재가 아버지의 굳은 살 박힌 손을 씻어주는 모습은 겸손과 감사의 세계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는 작은 종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남긴 거야. 네가 성공했을 때 주라고 했어. 상자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진수의 어린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저는 아빠가 더 이상 청소하지 않아도 되는 기계를 발명할 거예요. 그날 밤 세계 언론들은 미국과의 갈등 대신 겸손과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박진수라는 이름이 기술 혁신뿐 아니라 가족 가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초기 사건 이후 3개월, 미국 항공사들은 정부 금지령의 파괴적인 영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의 기술을 구현해 운영 비용을 크게 줄인 세계 경쟁사들과 달리 미국 기업들의 주가는 곤두박질쳤습니다. 미국 최대 항공사의 회의실 분위기는 장례식과 같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에는 평소보다 적은 수의 항공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노선의 18%를 아시아 기업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재무이사가 보고했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같은 노선에서 22%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피터슨 CEO는 처음에는 백악관의 입장을 지지했지만 이제는 주주들의 분노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 꼬마가 뭘 갖고 있길래 우리가 여기서 개발할 수 없는 거야? 15년의 우위죠. 기술 책임자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예측으로는 최소한 10년은 필요할 겁니다. 그의 기술 효율성 수준에 도달하려면요. 피터슨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뒤로 대형 스크린에는 급격히 하락하는 분기별 수익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쩌자는 거지? 그냥 망하길 기다려? 백악관에서는 인내하라고만 하고 이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사실 윌리엄 이사회는 특별 회의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코어테크에 접근할 것을 요청합니다. 피터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대통령 명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의 존속이 위태롭습니다. 그동안 미국 승객들은 소셜미디어에서 가격 비교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왜 같은 서비스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Pride has a cost 해시태그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정부의 고집을 비판했습니다. 증가하는 대중의 압력에 대응하여 교통부는 국내 항공사에 보조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적 자존심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것에 분노한 납세자들로부터의 비판을 더욱 강화한 조치였습니다. 워싱턴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피터슨은 친구인 상원 의원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짐, 우리는 절실히 그 기술이 필요해. 매일 수백만 달러를 잃고 있어. 상원 의원은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는 대통령을 지지해.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네가 개인 자격으로 행동한다면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어. 피터슨은 와인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40년간 쌓아올린 그의 평판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하는 회사는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한국 소년을 만날 방법을 알아봐야겠군. 그는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메일이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전송된 이상하게도 빈 메시지였습니다. 첨부 파일 하나만 있었습니다. 서울행 1등석 항공권이었습니다. 사태의 4개월 채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박진수를 굴욕스럽게 했던 이민국 직원 사라 톰슨이 단독 인터뷰를 통해 경쟁적 위협으로 간주된 아시아 기업인들의 입국을 어렵게 하라는 상부 지시를 받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알래스카의 외딴 사무실에서 톰슨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뚜렷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공식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밝혔습니다. 주로 중국인과 한국인 기업가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우리는 그들을 어렵게 만들되 차별의 증거는 남기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진수는 도쿄에서 일본의 주요 항공사와 파트너십을 시작하는 행사 중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톰슨의 고백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톰슨 씨에 대해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진수가 놀랍게도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이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제 기술은 단지 연료 절약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시스템을 제고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어 초기 차별 사건의 피해자에서 세계적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가진 비전 있는 리더로 박진수의 공적 이미지 변화를 공고히 했습니다. 하나미치 호텔로 돌아온 진수는 창가에 서서 도쿄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가 노크 후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미국 의회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공항들 앞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얼굴을 차별에 맞서 싸운 역사적 인물들 옆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심을 벗어나고 싶군요, 민호 씨. 기다려주세요. 더 있습니다. 백악관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피터슨이 개인 자격으로 내일 도쿄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진수는 안경을 조정했습니다. 그를 어디서 만나고 싶나요, 민호 씨? 호텔 식당이 안전할 겁니다. 언론은 없이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사쿠사 사원 근처 작은 라멘 가게로 안내해 주세요. 제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적을 자신의 영토에서 만나지 말고 중립지대에서 만나라고요. 다음 날 도쿄의 붐비는 거리에서 미국 최대 항공사의 CEO 윌리엄 피터슨은 소박한 라멘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비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맞을까요? 이건 조금 평범해 보입니다. 피터슨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요점인 것 같군. 그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 가게 안에서 박진수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 그릇의 라멘이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박씨, 피터슨이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수는 젓가락을 건네주었습니다. 피터슨 씨 미국 관행과 달리 우리는 먼저 식사를 합니다. 그 후에 비즈니스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것이 우리 방식입니다. 피터슨은 어색하게 젓가락을 쥐었습니다. 그가 반세기 동안 쌓아 올린 힘과 영향력이 이 순간 단순한 라멘을 먹는 것의 겸손함 앞에 녹아내렸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후 경쟁력 상실로 절박해진 미국 항공사 임원들은
한국으로의 비밀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윌리엄 피터스는 평생 쌓아온 명성을 걸고 대통령의 금지령을 무시하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들은 인천공항에 별도로 도착했습니다. 각각 다른 항공편, 다른 시간대에 모두 관광객으로 위장했습니다. 피터스는 야구 모자와 하와이안 셔츠라는 어색한 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전통 한옥 레스토랑에서 열린 회동은 팽팽한 침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박진수는 직접 방문객들에게 소주를 따랐습니다. 나이 많은 이들에 대한 존경의 의식을 따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문화적 의미를 이해한 미국인들에게 간과되지 않은 제스처였습니다. 박 대표님, 의례적인 인사 후 피터슨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정부 대표가 아닌 우리 산업을 대표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진수는 테이블 주변의 불안한 얼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간청하는 위치에 선 강력한 남성들. 그는 분노의 순간에 상상했던 만족감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이상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정부 금지령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귀하의 나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가 될 것이고 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망감이 팽배했습니다. 피터슨의 손에 들린 소주잔이 떨렸습니다. 평생 동안 그는 이런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수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남미 신설 지사를 통해 귀사 기술팀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전문 연수 과정이 될 것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피터슨이 이해의 미소로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점진적 지식 이전이군요. 정확합니다. 진수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접시가 치워진 후 노년의 미국 CEO는 허리를 굽혀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 어색한 움직임에서 피터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국식 인사를 시도하시는군요. 진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피터슨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의는 공식 합의 없이 끝났지만 미국인들은 그들의 나라가 거부한 청년의 성숙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할아버지의 도장을 찾았습니다. 80세의 태권도 사범은 여전히 매일 훈련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오늘 그들이 무릎 꿇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진수가 고백했습니다. 복수 대신 저는 이해를 원했습니다. 노인은 손자의 어깨에 자랑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다, 진수야. 적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서게 하는 것이. 다음 날 아침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습니다. 그의 안보팀이 한국 방문을 보고했습니다.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7개월 차 미국 항공사들은 역사적인 분기별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주주들의 압박과 고객들의 이탈로 새 대형 항공사의 CEO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자존심과 편견이 건전한 비즈니스 판단을 앞서게 했습니다. 피터슨이 대변인으로서 선언했습니다. 강단 위에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커리어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코어테크와 직접 협상할 대표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항공사 주가가 즉시 상승했습니다. 불가피한 정치적 패배를 깨달은 백악관은 극적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놀라운 반전으로 국무부가 박진수를 워싱턴 공식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서울 주재 미국 대사가 직접 전달한 초청장에는 공항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가 함께했습니다. 진수는 가족 아파트의 작은 거실에서 초청장을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가야 할까요, 아버지? 진수가 물었습니다. 상훈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이룬 것은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교훈이다. 가서 그 교훈을 완성하거라. 워싱턴 DC에 도착한 진수는 드문 외교적 예우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높아진 지위를 인정하는 의전상의 양보였습니다. 백악관 정문에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경쟁적 위협으로 분류되었던 청년에게 의전대가 격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출입증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타원형 집무실에서 몇 달 전 미국 땅에서 모욕당했던 청년이 대통령과 마주했습니다. 카메라가 대통령이 사과를 표하는 순간을 포착했고 진수가 정중히 거절하는 모습도 담았습니다. 사과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진수가 말했습니다. 통역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다리를 놓으러 왔습니다. 기술은 국가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이 응답에 놀란 듯했습니다. 그의 참모들이 준비한 대본에는 없던 전개였습니다. 박 씨, 당신의 관대함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이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나라도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날 오후 진수는 미국 항공사들뿐만 아니라 국방부 나사와도 역사적인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기술은 이제 군사 및 우주 산업으로 확장될 것이었습니다. 초기 협약에는 진수가 고집했던 한 가지 특이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에 그의 아버지 이름이 공동 발명자로 등재되어야 한다는 것.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마지막 행사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 대표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성공적인 외교 임무를 마치고 비행기에 오른 진수는 창밖의 미국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의 꿈을 짓밟은 나라가 이제는 그의 가장 큰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지. 초기 사건 발생 8개월 후 박진수는 국가적 영웅으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서울 중심부의 우아한 건물에서 그는 국제혁신 및 기업 외교센터를 개관했습니다. 개발도상국 젊은 기업가들을 교육하기 위해 헌정된 공간이었습니다. 개관식에서 그의 아버지는 무대 위 명예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20년 동안 복도를 청소했던 그 거친 손을 가진 남자는 이제 전통 한복을 입고 눈물 젖은 눈으로 아들이 이민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전액 장학금을 세계 대학에 발표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뛰어난 마음에서가 아니라 회복력 있는 가슴에서 태어납니다. 진수는 첫 장학생 집단을 소개하면서 선언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역경을 이겨낸 17개국 청년들이었습니다. 청중 가운데 할아버지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오래된 태권도 도복은 집에 두고 대신 정중한 양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세는 여전히 무술가의 그것이었습니다. 강하고 중심이 잡혀있고 겸손한. 진수의 개인 사무실에는 미니멀리스트 장식 속에 하나의 물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의 그날 찢어진 비자 조각을 담은 단순한 액자였습니다. 아래에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전통 한국 서예로 쓰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물은 바위와 싸우지 않는다. 단지 인내하며 새로운 길을 찾고 결국에는 불가능을 변화시킨다. 행사가 끝난 후 한 기자가 그에게 전체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물었습니다. 진수는 특유의 제스처로 안경을 고쳤으며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존엄성을 가지고 직면했을 때 장애물은 우리의 운명의 방해물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들이 바로 길입니다. 그날 저녁 진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한강변 산책로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세대에 걸친 남성들, 각자 다른 한국을 알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과 빈곤을, 아버지는 고된 노동과 희생을, 진수는 기회와 변화를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수가 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성취한 모든 것은 단지 기술이나 지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제게 보여주신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태권도 허리띠를 꺼냈습니다. 진수의 첫 백색 허리띠였습니다. 이것을 간직해왔다, 그가 말했습니다. 네가 첫 발차기를 할 때부터 나는 네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알았다. 하지만 네가 그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할 줄은 몰랐구나. 그의 기술을 장착한 항공기가 적은 연료로 세계 하늘을 가로지르며 이전에는 분리되어 있던 문화를 연결하는 동안 박진수의 진정한 유산은 혁명적인 특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별의 사건을 국경, 산업, 편견을 초월하는 상호 존중의 혁명으로 전환한 것에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승리는 적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 적을 동맹으로 전환하고 다른 이들이 벽을 세우는 곳에 다리를 놓은 것이었습니다. 간단한 청소부의 아들이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기술이 아닌 인간성으로 했습니다.